시장에서 제일 궁금해하는 건 실제로 그럼 우리 현실 세계에서 이게 상용화가 언제 일어날 것인가가 제일 궁금해요. 그러니까 아틀라스를 직접 보셨으니까 네. 요거 다 봤을 때 어떻게 바로 현장에 좀 투입이 가능한 그런 수준이었나요? 세상을 바꿀 기술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 기술과 사람을 잇는 모빌리티 팟캐스트. 오늘도 현대 진행형. 네, 안녕하세요. 과학 커뮤니케이터 이덕실입니다. 안녕하세요. 로드테스트 김기범 편집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도훈입니다. 네, 오늘 현대 진행형에서 뜨겁게 다뤄볼 주제가요. 정말 뜨거운 키워드죠. 네. 바로 피지컬 AI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세계 최대의 IT 가전 전시회죠. CES에서도 올해 가장 많이 언급된 키워드가 바로 피지컬 AI였고요. 그쵸. 이제 정말 명실상부한 피지컬 AI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매일매일 이제 경제 방송을 하잖아요. 미국 주식도 하고 한국 주식도 하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는 피지컬 AI의 대표 주자들 중에서 네. 현대차의 주가가 난리가 났습니다. 사실 피지컬 AI라고 하는 것은 지난해 CES부터 벌써 주목받기 시작을 했고 올해는 분위기가 압도적으로 달랐다. 모두 예상을 사실 미리 했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판을 깔아놓으면 판을 펼쳐보니 이렇게 됐다라는 건데 뭐가 달라졌고 왜 이렇게까지 화제가 되는 건지 그리고 앞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것인가 현장에서 직접 보고 오신 정말 찐 전문가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한국 모빌리티 학회장을 맡고 계시죠. 정구민 국민대 전자공학부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저 국민대학교 전자공학부에 있고요. CES는 한참 다녔어요. 한 16년, 7년 오, 다녔는데. 연속으로. 네, 근데 올해는 또 특별히 재밌었습니다. 매년 CS를 직접 다녀오시잖아요. 지금 벌써 네, 네, 16년째라고 하셨는데 네. 올해는 무엇보다 그 피지컬 AI에 대한 열기가 굉장히 뜨거운 걸 직접 느끼고 맞아요, 오셨다라고 맞아요. 하는데 네. 그 로봇 부스가 진짜 많았다고 하고 네. 또 아틀라스가 웨이팅이 엄청 길었다고 하죠. 그렇죠, 그렇죠. 아틀라스하고 그러니까 현대부스하고 엔비디아 전시장 이제 탑 2가 된 이번 CES였습니다. 근데 진짜 그 CES에 직접 가시는 분들은 그래도 테크에 대한 지식도 있고 관심도 네네. 있고 이미 팔로우업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 텐데도 그 자리에서 그 보고 또 신기함을 느끼고 하나 봐요.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님이신데도 네, 네. 신기하다. 재밌다. 재밌습니다. 흥미롭다. 재밌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번 CES는 뭐 네. 로봇이 살렸다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가전하고 자동차가 주가 됐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거기서 조금씩 올라가잖아요. 근데 로봇이 딱 나오니까 너무 재밌어요. 자, 그럼 이제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개념부터 한번 명확히 짚어보면 좋을 좋습니다. 것 같습니다. 자, 피지컬 AI라면은 피지컬하면 이제 연상되는 어떤 뭐 육체적인 움직임 이런 게 근육이죠. 있고 AI는 인공지능이고 이게 기존에 알던 인공지능 AI나 로봇과는 어떤 점에서 다른 개념인지 좀 쉽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생성형 AI 열풍이 있었는데 생성형 네. AI는 어떻게 보면은 머리에 해당하는 거죠. 네.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그 결과물을 내고. 근데 여기 이제 몸이 붙었어요. 피지컬 AI. 그래서 넓은 의미의 피지컬 AI는 그냥 기계를 움직이는 AI 이런 걸 다 피지컬 AI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좁은 범위로 가면은 이제 피지컬 AI는 뭐가 있냐면 로봇이 이제 3D로 세상을 이해하고 네. 그리고 월드 모델이라고 하고요. 랭귀지 네. 모델을 부르는 것처럼 월드 모델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동작을 생성을 해요. 동작을 생성하는데 어떤 비전 있고요. 그리고 또 뭘 해야 되냐면 이제 우리가 로봇을 학습시키려면 이제 가상 세계에서 계속 학습을 시켜야 되거든요. 시뮬레이터. 네. 그래서 이제 월드 모델, VLA AI 모델, 그다음에 시뮬레이터. 그 세 개를 이제 좁은 범위에 이제 그 피지컬 AI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럼 가정에서 많이 쓰는 그 로봇 청소기도 피지컬 AI로 편입될 가능성이 있나요? 그쵸. 그리고 이제 앞으로 보면은 뭐 이해하고 가고. 사실은 그래서 이제 로봇 청소기의 데이터 보호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집은 다 쏙쏙들이 다 그쵸, 찍게 그쵸. 되니까. 자세히 다 보고 알고 다니니까. 네. 그러면서 점점 인식 기능이 좋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맞아요. 사실 맞아요. 나중에 거기 이제 팔이 달리면 간단한 정리는 자기가 이제 하고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요새는 그거 해요. 양말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그 양말 주워다가 이렇게 넣는 것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요? 진짜 피지컬 AI가 이제 학술적으로 교수님 말씀해 주신 거라고 한다면 제가 느끼기엔 좀 이런 게 있어요. LLM은 너무 똑똑해요. 근데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건 없어요. 이렇게 내가 알려준 대로 주인님이 하세요라고 지금까지 했다면 제가 해드릴게요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근데 이제 지난해 CES도 사실 피지컬 AI가 핫 키워드였고 이제 그 자리에서도 계속 보셨겠습니다만 올해랑 비교하면 좀 어떨까요? 그래도 1년 사이에 크게 바뀐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CES에서 이제 피지컬 AI의 시대를 선언을 했다는 네. 말이에요. 올해 CES는 그 로봇들이 다 실제로. 나온 거죠. 실제로 그쵸. 나와서 다양한 물론 이제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멀긴 하지만
이제 다양한 기능들을 선보인 부분들 사람들이 이제 피지컬 AI 시대가 왔구나. 네, 그런 부분들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측면에서는 엔비디아가 벤츠나 현대 같은 자동차 회사를 같이 연합하자. 이게 또 그렇죠. 알파마야가 좀 될 것 같고요. 여러분은 지금 모빌리티 전문 팟캐스트 현대진행형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장 주목받았던 게 현대차 부스였다라고 해서 그걸 또 우리 교수님께서 네, 직접 보고 네. 오셨다라고 하니까 실제 현장 분위기에서 다른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뭐가 확실히 달랐는지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사가 여러 자동차가 나왔단 말이에요. 네. 이제 BMW 나왔고 지리장성 나왔고 이제 소니 혼다 모빌리티 정도 나왔는데 네네. 현대는 이제 자동차 중심보다는 로봇 중심을 전시를 한 거죠. 야, 네. 그리고 이번 CES를 꿰뚫는 그 화두 중에 하나가 이제 제조에 있거든요. 제조.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자동차와 제조 기술의 융합. 그리고 그 제조 기술에서 이제 로봇이 이제 중요하고요. 또는 이제 그 작업자들이 웨어러블 로봇을 입고서 뭐 이렇게 어려운 동작을 할 때 도와주는 웨어러블 로봇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틀라스의 진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아틀라스가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한 부분 시연이 있었고 다음에 이제 우리 모베드라고 하는 바퀴 4개 달린 로봇인데 이제 자유로운 동작을 하는 이런 네네. 모베드 전시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현대 위아의 이제 파킹 로봇 전시도 좀 있었고요. 네. 다양한 자동 파킹. 로봇들이 좀 전시가 됐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현대차는 이런 회사야라고 하는 거에 또 틀을 깨고 있는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 특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첫 양산형 휴머노이드 그러니까 차세대 전동식 아틀라스도 이제 화제였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최고 로봇상까지 받았다고 하고요. 이 기술적으로 좀 뭔가 다른 게 있으니까 또 상을 받고 하는 걸 텐데 교수님이 보실 때는 이거 정말 인상적이다 싶은 부분이 뭐가 있었을까요? 그 물건을 나르는데 사람 같으면 뒤를 돌잖아요. 근데 허리만 돌아요. 원장님 영상에서. 로봇이니까 이게 네, 가능하죠. 로봇이지만 근데 네. 이게 이제 이번에 나온 것도 뭐 허리 돌고 팔 돌고 대부분의 관절이 360도 돌아요. 네. 모든 게 네. 허리든 팔이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56 자유도 부분들 하나 있고요. 이제 대부분의 관절이 이제 360도 회전하는 부분들. 네. 네. 그리고 그런 어떤 다양한 특징들 그리고 그 이제 작업 로봇으로서 어떤 360도 카메라 부분들 그것도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 되고요. 사각이 없이 다 볼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인상 깊었던 워딩이 그때 그 얘기를 했는데 발표를 하면서 로봇이 꼭 사람처럼 움직일 필요는 없다라는 그쵸.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고정관념이잖아요. 사람같이 생겼으니까 사람같이 움직일 것이다라는 그런 좀 어떤 틀에 잡혀 있었는데 사로잡혀 있었는데 그걸 좀 깨는 어떤 신호탄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그 구글 딥마인드와 전략적 파트너십도 공식적으로 맞아요. 발표를 해서 딥마인드의 AI 파운데이션 모델하고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 기술을 결합을 해서 결국은 로봇이 지각이나 추론 또 도구 사용 또 인간 상호작용 능력 같은 여러 가지 능력들을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한 인공지능 모델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기대할 수가 있겠죠. 앞으로 나올 것들을. 그 기술이 이제 현대차의 로봇과 함께 같이 네, 접목되면 네. 그 파급과 시너지가 얼마나 클지 저는 사실 상상이 안 돼요. 맞아요. 네, 이쯤에서 현대차 그룹에서 그리는 또 비전 이야기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궁극적으로 고도화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인간 중심의 AI 로보틱스를 개발하겠다. 파트너링 휴먼 프로그레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실제 인간 삶 속에서 로봇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를 현대차 그룹이 이번에 CES에서 특히 아틀라스를 통해서 여실히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결국 시장에서 제일 궁금해하는 건 우리가 이제 그런 박람회라고 하죠. 네. 그런 데서 보는 기술이 아니라 실제로 그럼 우리 현실 세계에서 이게 상용화가 언제 일어날 것인가가 제일 궁금해요. 그러니까 언제 쓸 수 있는 데가 과연 교수님이 보시기에 아틀라스를 직접 보셨으니까 네. 요거 다 봤을 때 어떻게 바로 현장에 좀 투입이 가능한 그런 수준이었나요? 자동차 제조 공정은 보통 이제 5개 정도 나오는데 그 아직 자동화가 상당히 어려운 공정은 조립 공정이거든요. BMW가 우리가 조립을 했어라고 얘기하는 건 어떤 수준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이제 뭐 이런 물컵 같은 큰 게 있는데 네. 그냥 구멍 뚫린 걸 갖다 이렇게 놔요. 조립이야. 좀 조립- 큼지막한. 조립은 아니지만 조립 같아 보이는 일부 조립인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떤 휴머노이드를 나르는 배송에는 충분히 투입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조립을 어떻게 가느냐가 이제 넥스트 레벨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현장에서도 이제 아틀라스 개발자가 로봇 손을 조금 더 정밀하게 만들어서 이제
조립에 쓸 수 있도록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미 이제 투입 가능성은 충분히 이제 그 검증이 된 거고 이제 작업을 어느 작업에 넣을 것인가 하나,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휴머노이드의 가격 단가를 어떻게 맞출 것인가, 그 두 가지가 이제 앞으로 이슈가 좀 될 거고요. 다음에 이제 정밀 조립 작업을 위해서는 이제 로봇 손에 대한 부분들, 로봇 손에 대한 부분은 센서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아직 남아 있고요. 그러니까 어디에 지금 본격적으로 투입할 것인지를 지금 그 가능성에 대해서 그리고 그 기술력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군요. 그렇죠. 결국에 피지컬 AI가 데이터를 가지고 자기가 또 훈련을 하고 학습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완전 LLM의 경우에는 기존에 인터넷에 있었던 수많은 아티클들을 갖고 했다고 한다면 피지컬 AI의 훈련 이런 데이터 어디서 얻어야 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은 그 사람의 행동 데이터에서 얻기도 하고요. 그 이번에 이제 현대가 발표한 건 이제 알맥이라고 하는 데이터 센터를 설립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 로봇 생산에 필요한 데이터들, 그 데이터들을 모으고 로봇을 학습시키는 데이터를 모으고 그리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로봇을 구동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다 보고 다시 피드백을 하고, 사실 이게 상당히 데이터 수집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렇죠. 앞으로의 싸움은 이제 로봇 데이터를 어떻게 모으고 학습을 시킬 것인가. 결국 이제 뭐 우리가 LLM에서 있었던 거 또 비슷한 현상이 또 로봇에서 벌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빅데이터 위주로 이제 많은 데이터를 수집했다가 나중에 좀 증류하는 방식에서 좋은 정말 핵심적인 데이터를 좀 뽑아내는 방식으로 좀 바뀌게 되겠네요. 상당히 중요하고 다양한 행동 데이터들을 어떻게 모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 결국 어떤 살고 있는 공간에 투입하면 어디든지 공간을 안 바꾸고 투입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좁은 공간에서 로봇이 이제 인간을 넘어서는 다양한 동작들을 이제 하게 될 거고, 그리고 그 로봇을 대량 생산해서 거기에 두뇌만 심으면 다양한 용도에 쓸 수 있는. 그럼 참고로 그 알맥은 현대자동차 그룹의 알맥은 로봇 메타플랜트 애플리케이션 센터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봇 메타플랜트 응용센터 이런 뜻이고, 이제 2026년 올해 개소 예정인 인공지능 로보틱스 특화 훈련 및 검증 거점이라고 합니다. 이 알맥에 갖는 의미를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하셨는데, 첫 번째는 로봇의 신체 지능을 완성한다. 신체 지능. 머리는 이미 좋은데 이제 피지컬 AI를 구현하기 위해서 좀 더 고도화해야 되는 것들을 실제 현장의 데이터와 학습을 계속 반복하면서 로봇이 움직이면서 또 거기서 피드백을 받고 해서 점점 진화해 나가는 대중화를 이제 가려는 그런 신호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조를 넘어서 로봇이 일상으로 들어와서 이제 보통 마스라고 하잖아요. 모빌리티 애저 서비스. 근데 이제 로봇 애저 서비스, 그래서 서비스로서의 로봇. 그러니까 로봇 생태계를 상용화하는 이쪽으로 가기 위한 어떤 이제 시작점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지금 모빌리티 전문 팟캐스트 현대진행형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아이오닉 5 자율주행차도 굉장히 화제잖아요. 그쵸. 교수님께서도 아이오닉 5 자율주행차 관련 정보 많이 접해 보셨죠? 네네네. 모셔널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현장에서 이제 웨이모 아이오닉 5 차도 전시가 됐었고요. 그 CS 관련 그 영상들, 쇼폼 영상을 좀 봤는데 다녀온 기자가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현대차에서 지금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는 모셔널에서 아이오닉 5 로보택시를 그걸로 이제 라이드 헤일링 서비스를 시연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호텔에서 부르면은 차가 혼자 와서 승객을 태우고 어떤 일정 목적지나 한 바퀴 도는, 그러니까 운전자가 직접 운전을 하지 않고 스스로 움직이는 차를 체험할 수 있게 올렸는데, 사람으로 인한 휴먼 에러나 그런 문제점의 소지가 아예 없어지는 거죠. 차가 알아서 오니까. 모두가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한 딱 미래의 세상을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당연히 이럴 것이다. 네, 뭐 저희 얘기 나온 김에 조만간 또 모셔널의 핵심 관계자와 저희가 또 현대진행형을 통해서 직접 이야기를 나눠볼 기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현대진행형. 이 모셔널 아이오닉 5 로보택시가 사실 기술 수준이 굉장히 궁금해요. 많은 분들이 언제쯤 이게 또 될 것인가 생각도 하고 있는데, 자율주행이라고는 하는데 어쨌든 운전석에 사람이 타 있는 지금 현재 상태는 그런 거고, 그런데 교수님께서 이제 날카롭게 보셨을 때 사람 없이 완전 무인으로도 법적인 걸 떠나서 기술적으로 가능한 상태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연말에 이제 그 안전운전자 없이 무인
무인 자율주행하는 게 이제 목표인데, 예. 그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건 물론 이제 그 안전운전자 탑승에 있지만 예,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올라왔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올해 말쯤 되면 이게 완전 그 무인 상용화 서비스 런칭할 계획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기술은 이미 확보가 됐고 이제 곧 서비스가 될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네, 안전성을 이제 검증하는 단계 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모빌리티 전문 팟캐스트 현대진행연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로봇의 파운드리 역할을 할 거다라는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수님, 이게 우리가 어떤 의미로 지금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우리가 이제 몇 가지를 좀 나눠볼 수 있는데 현대가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그동안 이제 연구 조직이었고요. 세계 최고의 퍼포먼스를 내는 걸 목표로 한 연구 조직이란 말이에요. 네. 상용화는 조금 다른 문제였어요. 네네. 현대차 그룹이 그동안 어떤 자동차를 생산해온 경험을 가지고서 네. 로봇을 좀 생산해보자. 이런 부분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현대차 그룹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뿐만이 아니라 현대가 이제 추구하고 있는 로봇 파운드리는 누구나 로봇을 연구를 했을 때 그 연구한 로봇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 기지를 만들어서 다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죠. 상당히 그 의미가 있는 작업이 됩니다. 그 우리가 보통 이제 반도체 칩을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하고 삼성전자한테 파운드리를 요청을 하잖아요. 그럼 삼성전자가 열심히 이제 관련해서 만들어서 납품을 네네. 하고 하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데 우리가 이제 로봇 얘기를 오늘 많이 했는데 네네. 현대차가 이제 로봇에서 그 로봇 파운드리 역할을 하게 되고 그게 현대차가 앞으로 만들어갈 새로운 역사의 굉장히 큰 축을 차지하게 될 것 같다는 말이죠. 완전 새로운 단계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뭐 CPU, TPU, 뭐 GPGPU 뭐 이런 거, 뭐 TPU 이런 거는 이미 어느 정도 완성기에 올랐다고 한다면 하여튼 피지컬 AI를 구현한 건 또 다른 단계이기 때문에 모든 회사가 어디다 의뢰해야 되지? 파운드리가 뭐가 있지 찾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걸 먼저 선점하는 게 어떻게 보면 어떤 현대그룹의 현대자동차그룹의 좀 전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아, 정말 격세지감을 느끼는 게 한 20년 전만 해도 모터쇼에 혼다가 로봇을 갖고 나왔어요. 저 알아요. 네. 무슨 로봇이. 로봇이었어요? 아시무란 이름의 사람처럼 생긴 휴머노이드인데 사람보다는 이제 약간 좀 축소 모형 같이 생겼는데 맞아요. 요즘은 이제 혼다 얘기는 쏙 들어가고 그렇죠. 네. 이 관련 뉴스에서 현대차가 이렇게 부각돼서 나온다는 게 20년 전에 상상도 못했던 그러니까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제 현대나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제조 공정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 제조 공정에 휴머노이드를 언제든지 투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일종의 내수 시장 같은 전반에. 거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올해 이제 그 휴머노이드 시장에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네. 현대, 테슬라, 샤오펑 같은 경우 어떤 자체적으로 로봇을 만들어서 네. 제조 공정에 투입할 수 있는 이런 역량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현대차 그룹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작년에 보면은 깐부 회동이 있었는데 그쵸. 네. 왜 엔비디아가 현대랑 삼성을 만났을까 이거죠. 네. 그러게. 이게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이제 현대라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었고, 예, 그래서 앞으로 어떤 그런 협력의 부분들 그리고 이제 로봇의 확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분야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현대차 그룹이 가진 강점은 분명히 있다. 어떻게 보면 또 유일하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로봇을 실전에 투입해서 검증하려면 당연히 제조 현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복 작업을 많이 하는 곳에 많이 쓰여봤고 안전 기준이 높을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믿을만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세계 최대 수준의 제조 시설도 이미 확보하고 있는 작은 회사가 아니다라는 그쵸. 것도 큰 회사 입장에서 이제 협업을 할 때 고려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AI에서는 데이터가 진짜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건 뭐 요새 금값이 날리긴 하지만 금보다 더 귀한 게 데이터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피지컬 AI 구현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들 관련해서 그룹사가 사실 워낙에 많으니까 뭐 제조, 물류, 판매까지 전 밸류체인에 걸쳐서 이 선순환이 가능한 체계를 지금 갖추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교수님 그 피지컬 AI의 경쟁력을 판단할 때 이 데이터를 얼마나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지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겠죠. 그렇죠. 지금 학습 데이터를 네.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그게 사실 진짜 이제 중요할 것 그쵸.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데이터가 많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중요한 데이터가 또 무엇이고 양질의 그렇죠. 데이터. 그 데이터로 학습을 해서 구동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 그렇죠. 피드백도 네, 받아야 되고. 그 시뮬레이터뿐만 아니라 실제 동작에서 그쵸. 어떻게 되는가도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시뮬레이터도 중요하지만 실제 환경에서 이제 어떻게 되는가를 이제 봐야 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래서 많은 이제 훈련이 필요한 게 이제 또 사실이고요. 우리 머리에서 하는 거랑
거랑 정말 다른 게 테슬라도 예전에 초창기에 어떤 자율주행 할 때 이런 문제가 생길까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지만 생기거든요. 네네. 그럼 현장에서 실제로 움직이면서 피드백을 네. 받아봐야만 정교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현대차 그룹 무산 안에 있는 각자 계열사들이 자기 역할을 하면서 이 로봇을 진화시키는데 도움을 많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현대기아차는 워낙 제조 인프라가 잘 돼 있고 그렇죠. 현대차 울산 공장은 세계 최대의 단일 자동차 공장입니다. 네. 제일 큽니다. 그리고 현대모비스는 또 보스턴 다이내믹스랑 같이 아틀라스에 들어가는 액추에이터를 공급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고성능 부품 설계 역량을 강화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현대글로비스는 물류나 공급망의 흐름을 최적화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나 데이터를 제공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역량들이 하나로 모여서 어떤 로봇을 더 고도화시킬 수 있고 고객사가 원하는 로봇을 맞춤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출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듣다 보니까 네. 현대차 그룹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다른 방향으로 네. 완전 체질이 바뀌고 있다. 큰 전환기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제 증권가에서 이 현대차나 현대차 그룹을 분석하는 애널리스트 네. 분들도 사실 이제 작년 말쯤에서 이 SDV로의 전환 이야기 나오고 올해 CES가 네. 이제 진행이 되고 나서는 완전히 체질이 달라졌다고 지금 애널리스트 분들이 굉장히 바빠요. 목표 주가 산정하느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 보여지는 현상 보고 지금 막 갑자기 로봇으로 또 현대차가 확 뉴스에 나오는데 실은 지난해, 네. 지지난해부터 계속 뭔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맞아요. 거죠. 다만 네네.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네네. 큰 회사들은 다 준비를 하더라고요. 네. 개발도 하고 지금 상용화하겠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수요는 충분한가요? 수요가 이제 그 좀 나눠봐야 되긴 네. 하는데 네. 휴머노이드는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 이제 쓰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다만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은 네. 뭐냐면 수요는 충분하다. 네. 그런데 이제 안전성과 사람과의 공존에 대한 부분들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연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작업 같은 경우 완전히 이제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지만 왜 가정용이나 네. 간병 로봇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어떤 제도적인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한 거죠. 근데 좀 현실적으로 또 이제 궁금한 게 듣다 보면 정말 사고 싶지만 네. 좀 너무 비싸지 않을까. 그래서 좀 큰 회사만 소유할 수 있게 되면 그것도 또한 또 격차가 벌어지고 아까 말씀하신 그렇죠. 것처럼 공용 기업이 생기는 게 맞아요, 아닐까 맞아요. 싶은데 너무 비싸면 안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현대차 그룹에서는 구독 개념을 내놨습니다. 네. 교수님, 그 피지컬 AI 시대에 구독 모델이 필수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 또 이게 왜 좋은 전략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우리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은 단지 작업뿐만이 아니라 이제 시간이 좀 더 지나면 간병 로봇, 스마트홈 서비스 로봇 다양하게 이제 쓰일 건데, 네. 근데 가격이 좀 아무래도 비쌀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렇죠. 이제 그 대량 양산을 통해서 가격을 많이 낮출 거고요. 그런 이제 과도기에는 이제 렌탈 서비스라든가 구독 서비스가 많이 인기를 끌 거고요. 왜냐하면 이제 휴머노이드가 있으면 두뇌만 바꿔서 네. 가정용 로봇을 내보냈다가 예, 다시 와서 그렇죠. 작업용 로봇을 바꾸고 그래서 그 과도기에 상당히 이제 중요한 모델이 될 거고요. 사실 이것이 현대가 이미 언급을 했어요. CS에서 네네. 로봇 에즈 서비스는 이런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로봇을 사오면 네. 예를 들어 최근에 이제 현대오토웨버가 이제 로봇을 몇 대 들여왔거든요. 네. 근데 로봇만 사가지고는 이게 나중에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소프트웨어도 업데이트해야 되고요, 유지 보수 관리도 해야 되고요, 네. 부품을 갈아야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서비스적인 부분이 계속 이제 들어가야 되는 이런 게 이제 그 라스에서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될 거고요. 네. 그래서 어떤 구독료 모델로 초기 접근성을 낮추는 부분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부분 하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구독 모델이 상당히 이제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 현대차 그룹이 이야기하는 구독 서비스는 단지 이제 초기 비용 부담을 낮춰주는 어떤 그런 목적도 있지만 그보다는 로봇을 계속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 로봇의 유지 보수라든지 또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 로봇의 가치와 기능을 좀 더 향상시키고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B2B면 당연히 그렇게 갈 것 같아요. 업그레이드를 계속 해야 되고 그리고 그렇죠. 차를 네. 이제 공유 차량 서비스를 하면서 차를 소유한 시대가 이제 종말할 거라고 보는데 네. 로봇을 소유한 시대라고 하면 더 이상하죠. 당연히 네. 구독 서비스로 가게 될 거다. 그렇죠. 그리고 또 로봇을 고객에게 팔 계획을 갖고 있는 회사가 자기네가 팔 로봇을 또 현대차에 의뢰를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럼 네. 이제 이 로봇은 B2B의 계약으로 태어났지만 B2C로 또 활약을 할 수도 있는 거라 커스터마이즈를 하고 네, 어디든지 또 스며들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해에도 가장 뭐 혁신적인 뉴스 중에 하나가 항상 중국의 AI 이제 딥시크 이야기 나올 때마다 이건 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피지컬 AI 영역도 그런 게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까지는 정말 발톱을 숨기고 있지만 내부에서 뭔가 진행이 되고 있을 텐데 중국의 경쟁력이 어느 정도 수준이고 또 우리가 좀 생각하고 주의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이제 우리가 2023년 독일 모터쇼를 좀 참고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네. 전시회 내내 이제 BYD 차량이 이슈였거든요. 왜냐하면 비슷한 크기 모델에 비해서 생산 단가가 5분의 1이고 유럽 판매가가 3분의 1이에요. 그게 전시회 내내 이제 이슈였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 다음 해에 이제 2024년에 이제 45.3%의 전기차 관세를 이제 EU에서 매긴단 말이에요. 그런 게 있었는데 로봇도 사실은 비슷해요. 생산 단가가 워낙 낮아요. 네. 한 5분의 1 정도로 이제 보면 되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 AI랑 합쳐지는 시대에 우리도 많이 투자해야 된다. 네. 네, 이런 게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보면은 그 산업부에서 이제 K-휴머노드 얼라이언스 해서 별도의 우리나라 전시관을 만들었거든요. 상당히 이제 재미난 전시가 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뭘 전시했나요? 일단 이제 그 뭐 A 로봇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로브로스 같은 업체들이 휴머노이드 전시를 했고요. 그 제가 인상적으로 본 건 이제 로보티즈라는 업체인데 기존에 이제 로봇에 들어가는 액추에이터를 작게 만들었어요. 네. 그리고 로봇 손을 만들 수 있는 액추에이터를 만들어서 20자유도의 로봇 손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사람의 동작을 따라 하는데 상당히 정밀하게 뭐 이제 그 과자 봉지도 짚고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에이딘 로보틱스라는 업체가 있어요. 에이딘 로보틱스는 이제 네. 그 센서를 만들고 손끝에 부착하는 그래서 플라스틱 컵을 돌리는 거죠. 우리는 이 정도로 센싱이 가능해. 네. 이런 거 보여주는 게 하나 있었고요. 정밀하게. 그다음에 현대가 투자한 테솔로라는 로봇손 전문 업체가 있어요. 테솔로? 네, 테솔로가 있는데 테솔로가 이제 작년에 혁신상을 받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테솔로의 로봇손, 정밀 로봇손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재밌는 게 이제 SBB 테크라는 감속기 업체가 있거든요. 네. 네. 그 아주 작은 정밀한 로봇손을 위해서 이제 아주 작은 이제 정밀 감속기를 들고 나온 거죠. 그래서 몇 년 뒤에는 이제 시장이 많이 바뀔 거다.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산업부의 K-휴머노드 얼라이언스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많이 늘어나요. 네. 결국은 그 액추에이터 만드는 기술이 전기 모터 제어와 그쵸, 이 그쵸, 관련 기술이 그쵸. 고도화된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로봇이 생산 현장에 투입될 만큼 양산이 되고 상용화가 되면은 제 생각에는 자동차 설계의 개념도 바뀔 것 같아요. 사람이 조립할 수 있다는 해야 된다는 그런 전제를 깔고 설계를 하고 조립 공장을 만들었다면 로봇 있으면 이제 그런 생각 안 해도 되니까 로봇만 만드는 모델이 있다면 그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수리도요. 수리 부품 용이성 하나도 같은 되게 것도. 무겁게 만들고 그렇죠. 그냥 번쩍번쩍 드니까. 자, 그럼 교수님 끝으로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눴었던 그 이야기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좀 정리를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피지컬 AI는 어떤 기술이다. 요거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기계를 움직이는 인공지능이다. 그리고 수많은 로봇들이 우리의 삶과 같이 갈 거다. 앞으로. 지금 현재 진행형이죠. 그렇죠. 현대 진행형이고 로봇 진행형이다. 로봇이네요. 그 말 너무 좋네요. 로봇 진행형이다. 로봇 진행형. 네. 자, 세상을 바꿀 기술 오늘도 현대 진행형. 오늘은 정말 세상을 바꾸고 있는 기술이죠. 피지컬 AI와 모빌리티 미래에 대해 국민대 전자공학부 정구민 교수님과 함께 깊이 있는 이야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 더 깊이 있는 모빌리티 기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독실 김기범. 여도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